대학 수능 시험이 끝나고 더욱 쌀쌀해진 12월이 다가오니 슬슬 연말정산 생각이 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연금 저축은 무조건 해야지. 세액공제만 해도 얼마인데? 혹시 연말에 세금 폭탄을 걱정해서 이제라도 가입해두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도 적극 장려하여 장점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단점들을 생각한다면 조급하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르고 언젠가는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한 편에 쉽게 담았으니 끝까지 보시면 은퇴 설계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잘 알려진 장점을 살펴보고 그 장점이 정말 장점이 맞는지 의심을 하는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니 내야 할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과 같은 효과라서 정말 좋은 혜택이 맞습니다. 연소득 구간 5,500만원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하여 900만원을 불입 시 최대 148만 5천원과 118만 8천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대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불입한 경우 1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혜택임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저율과세와 과세이연입니다. 늦게 수령할수록 저율과세가 됩니다. 55세부터 69세까지는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5.5%를,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를, 80세 이상부터는 3.3%를 과세합니다.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몇 년간 소득 공백 기간이 있으니 대다수의 은퇴자는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IRP 및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1,200만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어도 그 구체적 기준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공적연금과 퇴직금, 원금, 비과세 연금보험을 제외한 사적연금 1,200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2024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1,5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나니 앞으로는 1,500만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5%의 연금소득세는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매년 250만원을 초과한 양도 차익에 대하여 22%를 과세하는 것에 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차익이나 배당 이자가 생겨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으니 일시적 비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매매를 통한 차익을 발생시키기 배당 및 채권 이자를 받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운용하는 연금 투자에서 잦은 매매를 추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강제 장기 투자입니다. 돈을 묶어서 반강제적으로 계속 투자하게 해주는 것을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장점만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손해를 보고 해약이 가능한 계좌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에 분석 없이 달려들거나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경험을 한 후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쌓아가는 장기 투자의 정석적인 방법을 취하기에 마음 편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점들을 나열해보니 역시 좋은 상품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과연 그런지 하나씩 뜯어서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과연 해지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첫 번째 장점에서 매년 900만원을 불입 시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해지를 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손해보험 해약률이 5년 이내 60%에 육박합니다. 물론 지인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약률이 높기도 하겠지만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경우도 상품의 특성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세액공제가 좋다는 말을 들었거나 지인의 권유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결혼 및 주거지 문제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텐데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우선 가입을 보류하거나 자신 있는 금액으로 설정하고 추후 금액을 더 높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의심은 최대 16.5%의 세액공제가 정말 큰 것인가? 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대단한 수익률로 보입니다. 세상에 16.5%의 고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투자 상품이 있을까요?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평균 수익률이 20%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에 버금가는 수익률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액공제는 딱 한 번에 대해서만 수익이 난다는 것입니다.
첫 해 넣은 금액은 딱 한 번만 16.5%를 공제받고 그 다음 해에는 첫 해 넣은 금액은 공제가 없고 두 번째 해에 납입한 금액에 또다시 1회 공제를 받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16.5%가 아니라 점점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좀 어려워 예시로 살펴보면 31세에 입사한 신입이 60세까지 30년간을 불입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년 900만 원을 불입하고 16.5%의 세액 공제를 받으므로 매우 큰 혜택으로 보입니다. 신입이 첫 해 900만 원을 불입하면 16.5%인 148만 5천 원의 혜택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해에는 첫 해 불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두 번째 납부한 900만 원에 대하여 16.5%의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럼 총 30년간 납입한 원금은 얼마이며 마지막 해에 납부할 때 혜택은 총 금액 대비 얼마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900만 원을 30년간 납입 시 원금은 2억 7천만 원이며 마지막 해에 납입한 900만 원에서 148만 5천 원의 혜택을 보았다면 전체 원금 대비 수익률은 0.5% 수준입니다. 납부한 전체 총액으로 계산해보면 첫 해에는 16.5%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지만 마지막 해에는 0.5%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액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줄어들어 실질 수익률은 0.5%보다 더 적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세액 공제는 과세기간인 단 1년, 딱 한 번에 대해서만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900만 원을 30년간 묵혀두었다면 첫 해에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지만 전체 30년의 기간으로 보면 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환산 수익률로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0.5% 수준이더라도 보너스의 복리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매년 투자한 돈을 뺄 수 없게 묶이는 대신 0.5%의 수익을 얻는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 자칫 이득을 본 0.5%를 다 까먹는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연금저축펀드는 해외 ETF에 직접 투자가 불가하다는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국내 상품용 증권 계좌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나 국내 상장 ETF 등을 투자할 수 있지 해외 상품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 미국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해외 상품을 포기하고 장기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다행히 최근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수수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직구에 비하여 선택의 폭이 좁고 또한 수수료가 더 비싼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면 확보된 0.5%의 수익률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 ETF의 수수료가 0.2%인데 국내에서 비슷한 상품을 0.7%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이 차이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액 공제 혜택을 16.5%로 알고 들었는데 실질 수익률로는 0.5%를 얻은 것을 국내 ETF 상품의 수수료에서 0.5%를 다시 토해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돈은 빼내지도 못하고 만기까지 가져가야만 하죠. 그러니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상품의 장단점을 잘 따져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금 수령 시 납부하게 될 세금 5.5%를 보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시에는 1년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22%의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구당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아니니 아내 또는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부부 합산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가 이루어진 날의 전후 2개월의 평균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매매 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IRP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장기투자 등 장점이 있는 투자 상품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앞으로 주택 구입 등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 생길 것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사회초년생과 안정된 중년으로 나누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단순히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갈 시기가 계속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자녀, 주택 등이 있고 혹여 부모님이 아프기라도 한다면 또 걱정이죠. 대출을 끼고 주택이라도 구입하게 된다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지를 고민할 상품이 IRP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매년 900만원을 불입할 생각이라면
40대에 시작해도 연 7% 수익률로 계산하면 남은 20년간 총 3.8억 원 수준의 연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전혀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은 수입이 적기 때문에 애초에 내는 세금이 적습니다. 즉 900만 원씩 납부를 하더라도 해당 세제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을 보유한 중년의 경우에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중 80%가 퇴직연금 DB와 TC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퇴직연금 운용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로 절세가 아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의 한도를 다 채우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하시는 것은 좋지만 연말정산용으로 가입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모두 자본주의에서 생존하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